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25번을 볼 거고요. 교과서는 89쪽부터 91쪽까지 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원 2 세상과 주고받는 글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쓰기와 관련하여 계획하기 단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와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내준 질문을 바탕으로 복습해서 사진 올려주시면 되고요. 복습까지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내용 생성하기 단계와 내용 조직하기 단계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복습해 볼게요. 글쓰기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 그 다음 네 번째, 실제로 글을 쓰는 초고 쓰기 혹은 글쓰기 단계. 마지막으로 내가 썼던 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고쳐쓰기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글쓰기 과정 중에서 오늘 우리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와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단계 이렇게 두 단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생성하기 단계를 같이 공부해 볼까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수집. 내가 글을 쓸 때 글 속에 들어갈 재료들을 직접 찾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내가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 다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은 설명하는 글, 다시 말해서 설명문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어떤 설명 방법을 쓰면 좋은지 떠올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크게 자료 수집, 그 다음 자료 활용 방안 생각, 설명 방법 떠올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머릿속에 우선 넣어 놓고요. 그 다음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하기 단계는 내가 글을 쓰는 목적과 내가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종류, 그 다음 설명하고 싶어하는 설명 대상을 고려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때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글 속에 담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국어에 관련된 선생님의 경험이나 지식이 많겠지요. 그래서 다른 걸 굳이 찾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했던 경험이나 지식을 설명하는 글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이클 선수다 하면 사이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나는 만약에 카트라이더를 너무 잘한다. 카트라이더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다 하면 그때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말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있을 때에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트라이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쓴다 하면 우리 학교에 혹은 우리 반에서 카트라이더를 제일 잘하는 친구를 만나서 면담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선생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에 이미 선생님이 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면담은 대화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요. 특히 그 대화를 어떤 사람들과 하느냐 하면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바로 면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고
거기다가 직접 만날 사람도 없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전문가도 없다 할 때 우리는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체 자료는 책,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등을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 정보를 얻기 힘들 때 책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신문을 검색해보거나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거나 텔레비전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보는 것을 모두 매체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경험, 지식, 전문가와의 면담, 매체 자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잘 찾은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겠지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카트라이더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롤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안 되듯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지를 떠올려 보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나의 글을 누가 읽는지를 여기서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하지요. 근데 지금 독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이 나의 글을 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네 글자로 예상 독자라고 말해줍니다. 예상 독자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국어 공부에 흥미가 있는 사람과 흥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트라이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이미 카트라이더를 많이 해서 진짜 고급 기술이 필요한 사람과 처음 카트라이더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독자의 흥미나 요구를 고려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이때 내가 조사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 출처를 적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갔을 때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면담, 매체 자료와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놓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이렇게 가지고 온 자료의 출처를 기록했을 때 내가 가지고 온 정보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성과 이 지식이 정말 전문적이다라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지를 꼼꼼하게 봐야 돼 라는 말을 국어 선생님이 했을 때 조금 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밑에 이 말은 국어 선생님이 했다라는 식으로 출처를 써주면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울리는 설명 방법도 떠올려 봅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표를 같이 채워 볼게요. 사춘기의 의미나 새집 증후군의 개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사춘기나 새집 증후군과 같은 말의 뜻을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단어나 개념이나 현상의 뜻을 밝혀주는 설명 방법을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라고 부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뜻이 뭔지 한번 정의해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피는 꽃은 뭐가 있는지, 노동할 때 부르는 민요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해주면 여름에는 이런 꽃들이 피는구나, 노동할 때 부르는 민요, 노동요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 라는 예를 들어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럴 때는 예시를 쓰는 게 좀 더 좋고요. 그 다음 텔레비전과 라디오, 영화와 연극, 뭔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 다른 점도 있는 대상입니다. 영화나 연극은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서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이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이라면
연극은 직접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화는 녹화가 되지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바라보는 비교와 그다음 차이점을 바라보는 대조를 통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예술의 갈래, 문학의 종류와 같이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그룹으로 나누는 이제 범위를 설정해서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 주는 이러한 설명 방법을 바로 구분과 분류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미가 울고 그 다음 지구온난화가 어떠한 원인 때문에 특정한 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인과라고 하지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설명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뭐 꽃잎, 암술, 수술 이런 식으로 꽃의 구조를 보는 것. 그 다음에 태극기는 중간에 태극 문양이 있고 건공감리가 있다와 같은 하나의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보는 분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석 역시 설명하는 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이 어떤 설명 방법이 어울리는지를 짝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떠올린 다음에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떠올린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수집한 자료 중에서 글로 쓸 내용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바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라고 아까 불렀지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흰 동그라미, 흰 세모, 흰 네모, 검정 동그라미, 검정 세모를 찾았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자료를 찾아놓고 보니까 네모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네 가지를 써야지 라고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내용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말해서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순서로 내용을 전달해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 역시 내용 조직하기 단계의 특징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지 그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글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짜서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하고요. 이때에 개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개요 작성은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보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보통 짜여 있고요.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은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정보 전달하는 설명문에 대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설명문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 제시 순서를 정해야 된다. 특히 이때 개요 작성이 도움이 된다. 순서를 정하려면 글 내용을 결정해 놨어야 된다. 그래서 개요까지 쓴 뒤에 내가 어떤 자료를 쓸지 어떤 설명 방법을 쓸지까지 결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생성에 비해서 내용이 간단하죠. 조직하기 단계는 간단하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복습 질문은 교과서까지 설명 다 확인하고 난 뒤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고 나중에 올려주세요.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89쪽 잠시 보겠습니다. 교과서 89쪽부터 91쪽까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필요한 내용 있으면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9쪽에 있는 2번 부분, 학습활동 2번 부분은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한이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이때 자료를 찾는 것이 바로 내용 생성에 해당하겠지요. 그 다음 그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이 드러난다 라고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고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총 7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가,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의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머리카락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네 라고 적혀 있고 옆에 보면 머리카락의 구조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머리카락의 구조가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출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과학 수사 이야기라고 지금 정한이가 책에서 이 자료를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한이는 책을 활용하고 있고 책도 매체 자료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출처도 밝혀뒀고요.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주는 분석과 관련된 설명이 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분석이라는 설명 방법을 통해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표피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이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비늘 모양으로 겹쳐져 있다.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층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 옆부분을 보면 머리카락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아래쪽에 모바락 사전이라고 책을 참고한 것 같고요. 책이나 사전을 참고한 것 같네요. 책이나 사전을 참고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매체 자료를 썼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얘기해 주니까 설명 방법 중에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되고 이때 바로 2층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모표피에 해당한다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자료에 어떤 설명 방법과 어울리는 것이 쓰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뭔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조사했는지 아니면 출처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와 같은 유의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지요.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곳에서 머릿결을 위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금치, 굴, 달걀, 호두.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려면 음식도 중요하겠네 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에 보면 머릿결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에 대해 예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예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아연은 두피의 피지선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성장을 돕는다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는 인과도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잘 드러내주고 있네요. 여기서는 신문이라는 매체 자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나다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어울리는지, 출처를 잘 썼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에는 면담이 나와 있네요. 지금 머릿결과 관련된 거니까 미용실 원장님과의 면담을 넣었습니다.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머리카락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 지금 관련 분야인 미용실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님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문가와 면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믿을 수가 있겠지요.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교사보다는 미용사가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은 요렇게 관리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고요.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면 머릿결이 결국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가 쓰였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에서는 누리집 상담 게시판이라고 적혀 있는데 누리집은 인터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의 순 우리말이 누리집이에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나빠집니다.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인과가 사용되고 있고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머릿결이 나빠진다. 이 부분도 인과에 해당하겠네요. 여기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려서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에 뭐가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이제 신문을 여기서는 활용했고요. 습관에 뭐가 있는지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찰하면 손상이 유발된다 라고 하는 인과가 드러나고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빗질을 하면 끊어진다, 상한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인과가 드러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사에 있는 설명 방법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한이는 머릿결과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조사했다 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91페이지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정한이가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중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 방법을 정리해보자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정한이가 쓴 것이 바로 개요입니다. 글의 첫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넣지, 중간에는 뭐 넣지, 세 번째는 뭐 넣지 라고 간단하게 적어 놓은 이러한 형태를 개요라고 불러요. 설명 대상 머리카락에 대해 소개를 하고 중간에는 머리카락의 구조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설명하는 것을 넣어준 다음에 유지 방법, 머릿결 나빠지는 이유를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료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쭉 보고 나면 이제 가에서 머리카락의 구조와 그 그림이 나왔었고 나에서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료 가나를 중간일에 쓰면 되고 설명 방법은 구조는 분석, 의미는 정의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2에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다와 라가 사용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에서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면담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 유지할지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다와 라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명했던 거 바탕으로 정리하면 관련된 설명 방법은 예시와 인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나 습관에 대해서는 마와 바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에는 인과라는 설명 방법이 어울린다고 정리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어디에 무엇을 쓰지라고 정리해 놓은 이러한 것을 바로 개요라고 말해줍니다.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경우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조금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이 끝이 났고요. 오늘 분량이 조금 많겠지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이제 수업 2개만 더 들으면 시험 범위 끝. 안녕.